예, 저는 오늘 예산 결산 2023년도 결산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주로 결산 관련해서 2023년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특히 기재부 중심으로 오늘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예산으로 표현된 정책이 있고 그 정책이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평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잘 됐는가, 두 번째는 올해도 똑같은 어떤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할 때 어떤 것에 또 함의가 있는가를 점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경제 정책에 대한 저의 이게 주장 내지는 기재부와 함께 검토해 볼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숫자가 있습니다. 2023년도 경제 성적표입니다. 1.4%. 본래 정부가 2022년도 예산을 짤 때 6월 기준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 2.5%를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1.4%였습니다. 상자고 외쳤지만 결과가 아주 미치지 못했죠. 여섯 번째로 낮은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1954년 이후에 경제 위기 때나 기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상황도 아니었는데 낮았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25년 만에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역전되었습니다.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작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1.9%, 대한민국은 1.4%.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정부의 GDP 기여도 0.3%포인트라고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속 반복되듯이 56.4조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게 1%도 아니고 56.4조 일방적으로 국회가 상의 없이 처리했습니다. 그게 맞나? 그 지적을 기재부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59.4조는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재정 건전성 그렇게 하겠는데 그걸 충족했는가?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저 숫자 중에 허위 숫자 있는가요? 엉터리 숫자 있는가요? 마지막에, 아니, 엉터리 숫자는 아니고요. 그 마지막에 국가 채무가 약 60조 원 증가된 거가, 물론 알겠습니다. 결손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적자성 채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정치에서도 계속 보고 있던 건데,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가 47.7조 증가했고, 적자성 채무 중에 일반 회계 적자 보존을 위해서 사용한 채무, 증가된 부채가 54.3조입니다. 맞습니까? 저 화면에는 없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예정치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글로벌 금융 위기 또는 글로벌 복합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부총리께서 지난주에 기재위에서 답변하셨죠? 네. 예. 그런데 이 화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나 미국의 경제 성장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2년보다 2023년 다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꺾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핑계가 궁색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깐 설명드릴까요? 추후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재위에서 했던 거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천수답 경제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기재위 전체회의 할 때 그때 부총리께 현안 질의하면서 이 화면 보여드렸었는데 당시에는 1분기까지만 했고 이번에 2분기까지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재부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네. 그런데 전기비로 비하면은 내수 성장 기여도 올해 1분기 빼놓고는 계속 마이너스였고 전년 대비해서도 내수 성장 기여도 역시 4분기 연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IMF나 OECD에서도 작년 상반기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수출 때문이다, 반도체 등 때문이다 이러는데, 이런 상황이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일까요?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부총리께서? 아니, 한꺼번에 답변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네. 예, 그럼 제가 질의를 쭉 하겠습니다. 네네. 좀 이따가,
잠시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수가 문제인데 정부가 그에 맞게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천수학 경제다. 그런 지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아까 그 세계경제 성장률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2년하고 23년 상황은 그 글로벌하게 가장 교육이 역대로 가장 교육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대만하고 이렇게 수출 중심 의존점이 높은 나라들이 성장이 아주 나빴고요. 우리나라는 22년도, 23년도가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적자가 나오고 22년도의 무역 수지는 우리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때보다 높았습니다. 그 얘기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타격은 그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그런 위기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원인 때문에 지금 세수결손이 작년과 올해 세수결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걸로 답할 수 있느냐는 따로 논쟁해봐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올해 교과서적인 그 성장률로 복귀했다라고 하시는 평가는 지금도 유지합니까? 그 1사분기의 성장률 자체의 내수하고 수출 부분의 그 기여도 자체가 처음에 그 내수 부분의 기여도가 상당 부분 그래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쭉 하셔서 수출에 대해서는 이 올해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약간 개선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도 대비해서 보면은 여전히 그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는 따로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1월달, 8월달 누적 수출액이 2022년보다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네, 2022년이 4분기부터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교과서적인 성장률로 복귀했다 이렇게 이 자신감을 표현할 때가 아니라 사실 긴장해야 될 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네, 뭐 한편으로는 긴장을 하면서 예.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낙관하고 긍정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에 너무 낙관을 하면 안 되겠지만 달라진다고 이야기해서 경제 주체들한테 그 긍정적인 신호는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 주장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쭉 보면서 민간 소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 소비 부진이 여러 군데에서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야 이제 역대급 가계부채와 고금리 이자 부담이겠죠. 민간 소비 전년 대비해서 계속 4분기 연속 1% 이하, 올해는 0.9% 마이너스. 7월달 소비 판매가 보니까 마이너스 1.9%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 소비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 소비 자체가 지금 매우 부진하다. 이건 동의하십니까? 현재는 부진하고요. 일단은 경제라는 게 지금 수출부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좋아지면 그래도 그나마 이제 투자가 좋아지는 거고요. 소비가 가장 나중에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 KDI하고.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KDI하고 한국은행이 최근에 내수에 대해서 그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이제 늦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때문에 약간 전망을 낮췄지만. 제가 작년부터 정부에 있으면서 계속 했는데 기재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한국은행 이야기하는 것, KDI는 살짝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추적을 하시죠. 네네. 일단 지금 더 말씀드리면 가계 관련해서 개별 가계별로 평균액이니까 이것은 상하 분류하면은 하위 서민은 더 힘들 겁니다. 그런데 가계 수지에서 보니까 전년도에 8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변동률이. 이건 동의하십니까? 네. 예. 어제 총리께서는 고용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제가 일부러 좀 준비해봤습니다. 고용이 개선되면은 민간 소비도 나중에 나아지겠죠. 그래서 고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동의하는데 그런데 실제 올해 고용이 나아졌는가 해서 올해 1월 달에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정부에서 발표할 때 올해 취업자 증가 23만 명을 전망하셨죠? 기재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입장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뭐 전망을 아주 수정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고용이, 그러니까 저 부분이 현재까지도 전망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을 최근에 발표할 때 18만 2천 명으로 조정했어요.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입 예산안
대해서 추계하는 거죠. 올해 얼마일 것이다, 들어올 것 추계할 때 그 전제 조건으로 똑같이 그렇게 표시해놨어요. 취업자 증가해갖고 올해 23만 명 했었더라고요. 네네. 예. 저는 지금 정부가 제출하는 안들이나 수치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계속 합니다. 이게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왜곡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계부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GDP 대비 일부 줄어들었다, 이런 이제 자화자찬 평가도 있었고, 저희 금융위에서도 그런 지적도 있었고, 부총리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GDP 대비해서 한 102, 3%에서 92, 3, 4%까지 줄어들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줄어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아시다시피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는데, 분모는 그 GDP 5년 만에 바뀌기 때문에 최근 그 통계가 바뀌면서 했고, 분자는 그대로였지 않습니까? 사실상 분자가 줄어든 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지금 올 상반기에 분자가 더 늘었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는 의원님, 그 가계부채는 느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절대 금액은 느는 게 당연한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GDP의 분모가 는 건 변론으로 하고, 분자가 느는 것이 굉장히 거의. 그래서 증가율을 관리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증가율을 관리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절대치가 절대치는 아니고요. 것 자체를 GDP의 부정하는 게 아니고, 보다는 증가 속도보다는 저희가 관리. 동네 대정부 질문이나 또는 이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때 100 몇 프로에서 90 몇 프로 이야기하면서 마치 큰 성과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그건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GDP 대비 비율은 팩트입니다. GDP 대비 비율은 GDP의 숫자 기준이 좀 바뀌어서. 아니, 한국은행에서 직접 바뀌어서. 제 얘기는 GDP가 숫자가 바뀐 걸 빼더라도 GDP 대비 비율은 줄었습니다. 다만 GDP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 줄은 게 더 폭이 커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증가율의 차이가 줄었다, 이런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증가율 이야기고. 저는 지난 4년 정무위에 있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이제 금융 당국의 문제, 지난 10여 년 동안 가계부채 관련 일관되게 이걸 줄이려고 했는가, 그렇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지점에서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더 했는가, 이걸 묻는 거죠. 네. 실제 올 상반기에 이 여러 가지가 증가됐었죠. 그게 주중에 신용대출은 좀 줄어들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났습니다, 총액이. 그리고 늘어나는 걸 보면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좌회전 신호등 넘고 우회전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계속 있는 거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지난 23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하는 것 중에서 문제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이 비판 의견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민간 소비에 대한 대안이 없었던 거 아니냐, 민간 소비 진작 제대로 못했던 거 아니냐, 그다음에 가계부채 관리도 실제 제대로 성과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의원님 그 민간 소비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고금리하고 고물가가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 부분에 대해서 늘리는 노력도 저희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있다는 거는 물론 다. 그래서 재정의 역할이 뭐냐, 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예, 정부의 기여도 문제고, 저희들이 그 어떤 정책이 가장 적합하냐는 건 토론의 영역이라고 보지만, 네,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른 부분이. 근데 그 부분에서 계속 그 축소 내지는 이제 그 확대를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가진 고민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으면 재정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은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하냐, 그 포인트에 저희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다음 화면을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이 체감 경기와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여기 국무위원들이나 또는 이제 기재부 이 국장들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격차가 되게 큽니다. 실제 동네 상권이 말라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저렇게 기업 회생 또는 개인의 파산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원인으로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직접적 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야, 힘들다라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예산 이야기들은 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떤 게 정말 내수 살리는 방안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와야 돼. 그걸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저 보이는 숫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수를 우리가 살리는 게 어떻게 하면 가장 지속 가능하게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예, 그게 우리가 그것도 토론 영역이라고 보는데, 우리 경제가 교과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나 경제가 양호하다는 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달나라의 대통령이다. 제가 그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도. 지금 정부에서 이 경제를 운영하신 분들이 뭔가 이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같은 메시지와 소통이 나와야 된다. 아직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저는 그 지적입니다.
네, 저희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는 냈지만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민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거냐는 별개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문제가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계속 문제라는 겁니다.